중국의 깊은 산속 2억 7천만 년 된 바위에서 믿을 수 없는 6글자가 발견됐습니다. 중국 공산당 망. 놀랍게도 이는 조작 흔적조차 없는 자연 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위와 함께 발견된 고대 예언서에는 관세전쟁도 무역분쟁도 아닌 한 나라와 관련된 몰락의 이유가 쓰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중국은 왜 진실을 숨기려 했고 한국은 어떻게 이 몰락의 중심이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잭 리처드슨입니다. 저는 중국 베이징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경제안보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중국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을 조사해서 미국 정부에 알려주는 일을 하고 있죠. 2025년 초 베이징의 차가운 겨울 공기가 제 뺨을 스치던 날이었어요. 대사관의 회색 건물 안에서 또 다른 지루한 회의가 시작되려는 순간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정보를 접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은 매우 민감한 사안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우리 팀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발표자에게 향했어요. 그는 목을 가다듬더니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죠. 중국 남부 구이저우성에서 발견된 2억 7천만 년 된 바위에 중국 공산당망이라는 6글자가 새겨져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순간 회의실은 얼어붙었어요. 누군가 낮게 휘파람을 불었고 다른 이들은 의심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죠. 저도 처음엔 이게 무슨 농담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발표자의 진지한 표정이 이것이 결코 우스갯소리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글자들이 인위적으로 새겨진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 사실을 극비로 다루고 있지만 이미 학계에서는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말도 안 돼. 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저는 항상 눈에 보이는 증거와 논리를 중시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미신이나 예언 같은 것은 사람들이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 만든 허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밤 대사관을 나와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에 CIA 연락책인 마이클이 저를 불러세웠어요.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긴장감이 서려 있었죠. 잭, 이 건은 단순한 문화적 해프닝이 아니야. 그 바위와 함께 발견된 예언서가 있어. 우리 예보팀이 이미 주목하고 있어. 차가운 겨울바람이 제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어요. 저는 여전히 이 모든 것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심장은 이미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왜 우리가 이런 미신적인 것에 시간을 낭비해야 하지? 마이클은 제 어깨를 꽉 쥐었어요. 중국의 정치적 불안정은 미국의 안보와 직결돼. 만약 이 예언이 정말로 중국 사람들 사이에서 퍼진다면 그 결과를 상상해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마이클의 말대로 이건 단순한 미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민감한 정치적 화약고에 불꽃이 튀는 상황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이 예언서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예언서를 연구했다는 리 수안 교수를 찾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였죠. 하지만 그를 만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중국 정부의 감시 아래 있는 인물이니까요. 제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질문이 맴돌았어요. 정말로 2억 7천만 년 된 바위에 그런 문장이 새겨져 있다고? 그것도 중국 공산당이 망한다는 내용으로.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지? 저는 이 모든 것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강한 호기심이 일었어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만약 정말로 미래를 예측하는 고대 예언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중국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다면? 밤새 잠 못 이루며 저는 생각했어요. 누군가는 이 진실을 파헤쳐야 해.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나일지도 몰라. 다음 날 아침 저는 베이징 외곽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를 찾아갔어요. 이곳에 리 수안 교수가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거든요. 낡은 건물 앞에 서자 긴장감이 몰려왔어요. 중국 당국의 감시 카메라가 저를 쫓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문을 두드리자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포기하려는 찰나 문이 살짝 열리며 나이든 남성의 날카로운 눈빛이 저를 훑어봤죠. 당신이 미국인 잭 리처드슨이요?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단호했어요. 네, 교수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핀 후 저를 안으로 재빨리 이끌었어요. 그의 집은 책으로 가득했고 벽에는 고대 지도와 문서들이 붙어 있었죠. 공기 중에는 오래된 종이와 향 냄새가 감돌았어요. 여기까지 찾아온 용기는 가상하지만 당신이 듣고자 하는 것은 위험한 지식이요. 리 교수가 차를 내리며 말했어요.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제가 정부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믿으시겠어요? 제가 물었어요. 리 교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내가 이미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이요. 며칠 전부터 감시가 더 심해졌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지. 그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리 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금고를 열었어요. 그 안에서 꺼낸 것은 가죽 케이스에 쌓인 오래된 문서였죠. 이것이 철판도요. 내가 평생을 바쳐 연구한 고대 예언서지.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기이한 문자와 그림들이 가득했어요. 제 중국어 실력으로는 읽을 수 없는 내용이었죠. 이 예언서는 중국의 몰락을 예고하고 있소. 그리고 그 후에 동쪽 작은 나라가 새로운 아시아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이오. 동쪽 작은 나라라면 한국인가요? 리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예언의 핵심은 단순한 권력 이동이 아니오. 중국의 몰락은 역사와 진실에 대한 오만의 대가라는 것이오. 그는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죠. 우리 중국은 오랫동안 이웃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자기 것이라 주장하며 왜곡해왔소. 특히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지. 고조선, 고구려, 심지어 김치와 한복까지. 모두 중국 것이라 우겼소. 리 교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후회가 섞여 있었어요. 그는 한국 문화를 중국이 어떻게 자신들의 것으로 왜곡해왔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설명했죠. 제가 알지 못했던 역사적 사실들이었어요. 역사 왜곡이 어떻게 한국과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나요? 제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진실을 무시하는 오만함이 모든 재앙의 시작이오. 예언서는 말하고 있소. 거짓으로 쌓아 올린 영광은 반드시 무너진다고. 갑자기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어요. 리 교수는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들추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죠. 시간이 없소. 이 문서의 사본을 가져가시오. 그리고 한국의 박지훈 교수를 찾아가시오. 그는 내 오랜 학문적 동료이자 한국 고대사의 권위자요. 그가 당신을 도울 거요. 리 교수는 서둘러 문서를 제게 건넸어요. 저는 아직도 이 모든 것이 터무니없게 느껴졌지만 그의 절박한 눈빛에 거절할 수 없었죠. 왜 이 위험을 감수하시는 거죠? 리 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나는 학자요. 진실을 지키는 것이 내 의무지. 우리 정부가 얼마나 많은 역사를 왜곡해왔는지, 얼마나 많은 거짓을 퍼뜨렸는지.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소. 예언서는 경고일 뿐이오. 우리가 진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대가는 엄청날 것이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아들였어요. 이 종이 한 장이 제 인생과 어쩌면 두 나라의 관계를 바꿀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죠. 조심하시오, 리처드슨 씨. 진실을 아는 것은 축복이자 저주요. 이제 당신은 돌아갈 수 없는 길에 들어섰소. 리 교수의 경고가 제 귀에 울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날은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중국의 무거운 공기와는 다른 어딘가 신선하고 자유로운 느낌이 들었죠. 택시를 타고 서울대학교로 향하는 길,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이 미친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여정이 제게 무언가 중요한 교훈을 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박지훈 교수의 연구실은 고문서와 책으로 가득했어요. 벽에는 한국 고대사 지도가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발굴된 유물의 사진들이 놓여 있었죠. 저를 맞이한 박 교수는 60대 중반의 단단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분이었어요. 리처드슨 씨, 리 수환 교수의 소식을 가져오셨군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인함이 느껴졌어요. 제가 철판도 사본을 건네자 박 교수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는 문서를 받아들고 한동안 말없이 살펴보았죠. 리 교수가 이걸 당신에게 맡겼다는 건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군요. 박 교수님, 이 예언서가 정말 믿을 만한 것인가요?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수천 년 전의 문서가 현대 정치를 예측할 수 있죠? 박 교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역사적 패턴과 진실에 관한 문제죠. 철판도는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역사의 패턴을 읽는 지혜를 담고 있어요. 그는 컴퓨터를 켜고 다양한 문서와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중국이 어떻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자신들의 것으로 주장해왔는지에 대한 증거들이었죠. 고조선은 한국 최초의 국가였지만 중국은 이것이 자신들의 속국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고구려는 한국과 만주 지역에 있던 강력한 나라였지만 중국은 이를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왜곡하고 있죠. 박 교수의 설명은 계속되었어요. 중국이 한국의 김치, 한복, 심지어 한글까지도 중국 문화에서 파생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례들을 보여줬죠. 모든 증거를 보며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단순한 학문적 논쟁이 아닙니다. 한민족의 정체성을 지우려는 시도예요. 당신이 미국인이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캐나다가 갑자기 독립전쟁과 헌법이 사실은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어떨까요? 그의 말에 저는 숨이 막혔어요.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미국인들은 격분할 것이 틀림없었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도 그 왜곡이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언은 그 자체로 과학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철판도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진실을 부정하는 나라는 결국 스스로 무너진다. 박 교수의 연구실에서 나온 저는 한강변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지금까지 저는 중국과 한국의 갈등을 단순한 영토 분쟁이나 정치적 대립으로만 여겼죠. 하지만 이제는 그 밑에 더 깊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역사와 문화, 정체성에 대한 왜곡과 부정이 두 나라 사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것들이 모두 진실일까? 내가 보고 듣고 읽은 것들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을까? 이 여행은 단순히 예언서를 조사하는 임무를 넘어 제 내면의 믿음 체계를 흔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저를 두렵게 만들었죠. 베이징으로 돌아온 날 제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화면에는 익숙하지 않은 번호가 떠 있었죠. 여보세요? 리처드슨 씨? 저는 리수환 교수의 조카입니다.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삼촌이 사라졌어요. 어제부터 연락이 닿지 않고 있어요.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리 교수의 마지막 경고가 머릿속에서 울렸죠. 집에는 가보셨나요? 네, 하지만 모든 게 사라졌어요. 연구 자료도, 책도. 마치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요. 저는 즉시 리 교수의 아파트로 달려갔어요.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창문에는 검은 천이 드리워져 있었죠. 건물 관리인에게 물어봤지만 그는 마치 리 교수라는 사람을 모르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모든 흔적이 말끔히 지워진 듯 했죠. 그날 밤 대사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CIA 요원들이 새로운 정보를 가져왔죠. 리수환 교수가 실종되기 전 익명의 온라인 포럼에 철판도에 대한 해석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삭제됐지만 우리가 캡처해둔 사본이 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글에는 리 교수의 최후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진실은 역사 속에 묻히지 않는다. 우리가 부정한 것들이 언젠가 우리를 심판할 것이다. 철판도의 예언은 경고가 아니라 거울이다. 우리의 행동이 만든 미래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한 사람이 진실을 말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고 이제 그는 사라졌어요. 이건 더 이상 학문적 조사가 아니었어요. 이건 생명이 걸린 문제였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베이징의 불빛들이 마치 제게 무언가를 속삭이는 것 같았죠. 너는 무엇을 할 것인가? 진실을 묻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알릴 것인가?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의 박지훈 교수에게 연락해 예언서의 내용을 국제학회에 공개하자고 제안했죠. 이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어요. 제 직업도 어쩌면 목숨도 걸어야 할지 모르는 결정이었죠. 전화기 너머로 박 교수는 한동안 침묵했어요. 정말 그렇게 하실 건가요? 당신은 미국 외교관이에요. 이런 일에 휘말리면 이미 늦었어요. 저는 이미 알아버렸으니까요. 그리고 리 교수님이 사라졌어요. 박 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누군가는 시작해야 하죠.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웠어요. 다음 주 서울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국제문화자산 포럼에서 박 교수가 철판도의 일부를 공개하기로 했죠. 저는 비밀리에 한국으로 다시 날아가 그를 만났어요. 박 교수의 집에서 우리는 밤을 새워 발표 자료를 준비했어요. 철판도의 내용, 중국의 역사 왜곡 사례들, 그리고 리수환 교수의 마지막 메시지까지. 모든 진실을 담았죠. 이걸 공개하면 당신도 표적이 될 거예요.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박 교수는 평온한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이미 늙었습니다. 제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에게 진실을 남기는 일이죠. 역사는 승자가 쓰지만 진실은 결국 살아남는 법입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노학자의 용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는 자신의 안위보다 진실을 선택했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당신은 접습니다, 리처드슨 씨. 이 일이 끝나면 세상의 진실을 계속 전해주세요. 그것이 우리 학자들의 사명이니까요. 그의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그때서야 깨달았죠.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나 문화 분쟁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관한 것임을요. 진실을 말할 용기, 그리고 그 진실을 지키기 위한 희생의 가치에 관한 이야기였죠. 유네스코 국제문화자산 포럼의 날이 밝았어요. 서울의 크고 웅장한 컨퍼런스 홀에는 전 세계에서 온 학자들과 언론인들로 가득 찼죠. 저는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행사장 로비는 각국의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사진과 모형들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중국의 만리장성,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등 인류의 위대한 문화유산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의 고구려 고분 벽화와 석굴암 모형이 눈에 띄었어요. 그 섬세한 예술성과 독창성은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죠. 참석자들은 커피를 마시며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구석에 서 있었죠. 중국 대표단도 여러 명 와 있었고 그들 중 몇몇이 저를 의심스럽게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은 저를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았죠. 드디어 메인 세션이 시작되었어요. 첫 번째 발표는 세계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문화재 복원에 관한 것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박지훈 교수의 차례가 왔어요. 박지훈 교수가 단상에 올라섰을 때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눈빛에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죠. 그의 흰 머리카락과 주름진 얼굴은 마치 오랜 세월의 지혜를 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매우 중요한 발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박 교수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논쟁이 아닌 인류의 역사와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천천히 철판도의 사진들을 화면에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고대 문자로 가득한 그 문서에 모든 이들의 시선이 집중됐죠. 이 문서는 약 1500년 전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철판도라고 부릅니다. 중국 남부에서 발견되었지만 그 내용은 놀랍게도 동아시아의 미래와 역사적 진실에 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청중 속에서 웅성거림이 들려왔어요. 특히 중국 대표단 쪽에서 소란스러운 움직임이 보였죠. 그들 중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 것이 보였어요. 아마도 상부에 보고하러 가는 것 같았어요. 철판도는 역사를 왜곡하고 이웃나라의 문화를 부정하는 국가는 결국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주변국, 특히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어떻게 왜곡해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습니다. 박 교수는 차분하게 중국의 역사 왜곡 사례들을 설명했어요. 고조선과 고구려의 역사,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왜곡,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두 나라 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졌는지를요. 진실은 권력보다 강합니다. 역사는 승자가 쓰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결국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주변을 살폈어요. 중국 대표단은 점점 더 불편해 보였고 일부는 휴대폰으로 급하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다른 나라의 학자들은 깊은 관심을 보이며 경청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철판도를 연구하던 중국의 리수환 교수는 최근 실종되었습니다. 그는 자국의 역사 왜곡을 비판하고 진실을 말하려 했다는 이유로 사라졌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뒷좌석에서 몸을 움츠렸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정치적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는 우리의 정체성이자 미래를 향한 나침반입니다. 그것을 왜곡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일이며 결국에는 스스로를 해치는 일이 됩니다. 박 교수의 목소리는 점점 더 힘이 실렸어요. 그의 눈빛은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죠.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편안한 거짓말을 계속 믿을 것인가, 아니면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마주할 것인가. 저는 진실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진실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 교수는 마지막으로 리수환 교수의 사진을 화면에 띄웠어요.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노학자의 얼굴이었죠. 이 자리를 빌려 진실을 위해 희생한 리수환 교수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의 용기와 학문적 양심은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됩니다. 역사를 바로잡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미래로 가는 길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청중들은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일부 중국 대표단은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하듯 나갔지만 대다수의 참석자들은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고 있었죠. 그 자리에 있던 저는 조용히 박수를 치며 눈을 감았어요. 제 가슴은 감동과 두려움,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찼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어도 진실은 세상에 알려졌어요. 발표 후 많은 기자들이 박 교수를 둘러싸고 질문을 쏟아냈어요. 저는 조용히 행사장을 빠져나와 근처 공원으로 향했어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벤치에 앉아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마이클이었죠. 잭, 무슨 짓을 한 거야? 중국 정부가 공식 항의를 할 거라고 해. 대사관은 난리가 났어. 알아요, 마이클.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우리가 본 것은 단지 한국과 중국의 갈등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사람이 만든 기술과 문화, 그리고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는 보편적인 가치가 있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마이클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너 말대로야.
하지만 내 직업은 끝날 거야. 워싱턴에서 곧 소환 명령이 내려올 거라고 봐. 괜찮아요. 제가 할 일은 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노트북을 꺼내 마지막 임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이 보고서는 아마도 제 외교관 경력의 마지막이 될 테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가 될 거예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썼어요. 진실은 항상 조용히 그러나 끝내 밝혀진다. 그리고 그 진실이 어떤 나라의 기술력보다도 전쟁보다도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마주해야 할 것은 다른 나라의 위협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양심이다. 노트북을 덮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아래 서울의 풍경이 평화롭게 펼쳐져 있었죠. 어쩌면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주 후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와 예상대로 직위 해제됐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제 보고서는 국무부 내부에서 조용히 회람되며 많은 관심을 받았죠. 특히 동아시아 정책을 다루는 일부 고위 관료들은 중국의 역사 왜곡 문제를 더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어요. 한편 한국에서는 박지훈 교수의 발표가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많은 언론이 이 사건을 다루었고 국제적으로도 중국의 역사 왜곡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했죠.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를 부인하고 국가주권 침해라고 항의했지만 이미 진실의 씨앗은 뿌려진 후였어요. 리수환 교수의 행방은 여전히 알 수 없었지만 그의 학문적 용기와 진실에 대한 헌신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세계 각국의 학자들이 연대하여 역사진실규명국제위원회를 결성했고 정치적 이유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죠. 저는 외교관에서 역사 저술가로 새로운 길을 걷게 됐어요. 제가 경험한 이 모든 사건을 책으로 쓰기 시작했고 동시에 전 세계를 다니며 역사 왜곡의 위험성에 대해 강연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서재에서 일하고 있을 때 익명의 우편물이 도착했어요. 발신인은 없었지만 중국 우표가 붙어 있었죠.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안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그것은 철판도의 일부분이었고 뒷면에는 한문으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진실은 결코 묻히지 않는다.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오. 리수환.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리 교수는 살아있었고 그는 여전히 진실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 길을 함께 걷고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가는 살아있는 힘이라고요.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진실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는 한 희망은 계속될 것이라고요. 역사의 물결은 때로는 느리지만 결코 멈추지 않는다. 제 책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그 물결 속에서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진실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리수환 교수와 박지훈 교수가 자신의 안위보다 진실을 택했던 그 순간 제 가슴은 뜨겁게 울렸습니다. 특히 리 교수가 진실은 결코 묻히지 않는다라고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을 때 제 눈가에 맺힌 눈물이 아직도 마르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권력과 안전 대신 역사의 진실을 선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때로는 불편한 진실이라도 그것을 직면하는 것이 우리를 더 자유롭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문이라도 일으켰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켜야 할 가치에 대해 댓글로 나눠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당신의 한 줄 댓글이 누군가에게는 깊은 위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역사의 물결은 때로는 느리지만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긴 여정 속에서 진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인 작은 용기들이 모여 세상을 바꾸어 갑니다.